여자에 의한 여자를 위한 법률 컨설팅 프로그램 기막힌 가정법원. 안녕하세요, 정은숙입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해하는 법률 상식 저희와 함께 하나하나 풀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기막힌 가정법원 오늘 10회째를 맞았습니다. 여러분이 늘 응원해 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즐거이 왔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우리 함께하는 이 팀들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윤미숙 씨께서 옆에 계신 김지우 변호사님을 또 소개시켜주고, 김지우 변호사님은 우리 황다현 변호사님. 또 변호사님들이 바라보는 또 서로는 어떤지도 궁금하고, 우리 기웅 씨를 또 어떻게 소개해 줄지 궁금한데, 이렇게 차례대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숙 씨. 저는 네. 정말 느낀 그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거짓 없이. 우리 지우 변호사님을. 네. 가만히 있으면 요조 숙녀. 네. 알고 보니 앙큼한 섹시녀. 오, 좋다, 섹시 좋다. 이거 받았어요? 아니, 오늘 잠깐 일어나 보셨으면 좋겠어요. 패션이. 요것도 한번 들어줘야 되거든, 또.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이게 우리가 범상치 않은 패션이십니다. 예. 하나, 일어나야 둘, 하는 셋. 건가요? 그럼요. 네, 예, 한번 이거 일어나시- 좀 봐주세요. 어머. 네. 이야, 이거 보세요. 치마신데. 패션을 모르네. 치마바지입니다. 그러면 일어선 상태에서 한번 다시 해볼까요? 아니요, 부담스럽습니다. 정말 이 변호사계의 패셔니스타가 아닐 수 없으십니다. 제가 봤을 때 딱 이렇게 보니까 네. 이게 지우 변호사님은 굉장한 섹시녀. 제가 얼핏 옷을 갈아입을 때도 봤을 때도 속옷이 굉장히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 속옷이 굉장히 앙큼한 요조 숙녀 같이 보이는, 요조 숙녀 아니죠? 섹시녀. 좋습니다. 느꼈습니다. 남성 여러분. 미숙 씨. 예. 들으신 김지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게요. 예. 맞는 말 아닌가요? 저는 미숙 씨의 말이 네. 진심 옳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으셨으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진심 예. 맞는 말이고요. 앞으로 더 네. 앙큼하고 귀엽고 섹시하게 보이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괜찮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다. 이분은? 네, 올해 결혼한다고 작년에 권 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 네, 좋다. 부럽다. 네. 네. 제가 새끼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그 황다현 변호사님 어떻게 소개할지도 궁금해요. 황다현 변호사님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자칭, 타칭, 황수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자칭, 타칭. 타칭이 아니라 자칭도 그런 것 같고요. 정말. 네, 그리고 황 변호사님은 제가 연수원 동기이기도 하고 또 같이 여변 모임에서 술도 이렇게 한두 잔 마셔서 좀 더 편하고 보면 이미지가 상당히 좀 예쁘지만 또 편한 이미지를 있고요. 그리고 네. 저는 아직 싱글이라서 솔직히 제 몸 하나 이렇게 퇴근하면 너무 피곤해서 널브러져서 소파에서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황 변호사는 저보다 어린데도 이렇게 두 아이 엄마이고서 사는 게 정말 대단해 보여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아마 그 힘의 원천이 멋진 남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멋진 남편과 그리고 제 시간에 딱딱 식사하시는 그 식습관, 그것도 한몫을 하지 않나 거침없는 싶은데. 식습관. 거침없는 식습관. 네. 소개 어떠셨어요? 네, 제가 이렇게 반박할 여지가 없는 그죠. 소개인 것 탤런트 같습니다. 황수정 씨. 너무 닮았다, 진짜. 그건 비슷하시네. 영광이죠, 저는. 네, 미모의 여배우와 같다 해주신 아마다 참해. 김지우 변호사님께 또 한 말씀. 네. 네, 김지우 변호사님 아주 멋지시고요. 네. 어디 바로 클럽에 나가도 손색 없는. 근데 제가 춤을 못 춰서 네. 네. 춤을 좀 배우고서 클럽에 클럽을 가야 될 것 무슨 같습니다. 춤추러 가나요? 그럼 뭐 하러 가는 건가요? 갈 일 많아요. 예. 다음에 한번 같이 가는 걸로 하면서 네, 같이 가요. 황다현 변호사님, 그럼 이번에는 우리 양기웅 씨를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양기웅 씨는 제가 봤을 땐 연말 연기 대상입니다. 연기 갑자기? 대상이요? 갑자기? 연기 좀 부족한데. 네. 왜 대상이죠? 그거는 이제 여기 지금까지 봤을 때 네. 상을 남발하시는 상을 줘야 합니다. 상을 줘야 합니다. 참 많이 했죠, 네. 양기웅 씨. 정말 상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셨어요, 그분들은. 전 그 상을 드리고 싶은 거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아니, 우리 황다현 변호사님의 소개대로 정말 연말에 네. 코미디 빅리그에서 정말 대상을 받았으면 이런 마음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제가 성대모사로 네. 그 이정재 씨가 그 관상 영화에서 제발. 그 제발. 이정재
성대모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오글거리나요? 예, 한번 들어볼게요. 예.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어째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 이럴 줄 알았어. 아, 우리 서로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는 사이였으면 좋겠어요. 서로. 좋아요. 안기영 씨,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미숙 씨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말이 많은 친구고요. 저보다 나이는 많은데 마치 엄마 같아요. 엄마가 막 잔소리를 하듯이 막 진짜 뭐 하나를 하더라도 근데 저 잘 되라고 이렇게 해주는 말인데 진짜 네. 엄마 같은 여자예요. 동료인데 아, 네. 진짜 물에 빠지면 입 때문에 살 것 같아요. 또 잔소리가 나올 것 같네요. 네, 해주세요. 정신 좀 똑바로 좀 차리자. 진짜 진심이다, 진짜. 서로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이제 본론으로 좀 얘기를 돌려볼게요. 얼마 전에 재밌는 통계를 봤는데, 결혼식 치를 때,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것저것 드는 돈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뭐, 드레스, 메이크업, 그 다음에 혼수, 예물, 게다가 웨딩 사진까지 정말 많은 돈이 지출이 되는데, 정말 요거 쓰기에는 요 비용 내기는 정말 아깝다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나 그런 통계를 봤는데요. 먼저 우리 유일한 기혼자이죠. 황다현 변호사님, 결혼을 해보셨으니까 네. 어떤 비용이 제일 아까웠었을까? 어느 게 제일 아까웠어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거 막 이렇게 보석 예물 뭐 이런 거 막 크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돈을 많이 안 쓰는 편인데요. 네. 그래도 이제 커플 반지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결혼 반지 막 크게 크게 이런 거 하지 말고 맨날 낄 수 있는 커플 반지를 하자 해서 커플 반지를 맞췄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게 살이 쪄가지고 저랑 신랑 둘 다 커플 반지를 못 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그냥 그 서랍 속에 있는데 그게 진짜 아깝더라고요. 돈을 많이 안 썼는데도 이러면은 그 더 큰 거 하고 막 이랬으면은 얼마나 아까웠을까. 아니 근데 네, 지금 황 변호사님 지금 얘기 중인데 지금 우리 선배님이랑 김 변호사님 표정이 점점 네, 아니에요. 아니죠. 잘못 본 거죠. 진심 뭐. 약간 여기 살짝 이게 수치력이 처럼 아니 시작하자마자 피곤해지네요. 예, 내용을 제가 꺼내기도 했지만, 네. 아니 그런데 뭐 우리가 시간이 좀 늦춰지는 것뿐이지, 뭐 저희가 그렇죠. 결혼을 한다 안 한다. 누가 100세 시대인데 언제 만나는 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여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럼요. 생각을 해요. 네. 저희가 뭐 이르진 않지만 100세 시대까지 나올 줄은 이제 인생의 3분의 1 조금 다 왔네요. 이제. 맞아요. 우리에게 3분의 2가 남아있으니까. 사실 뭐 우리 대시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까? 그죠? 맞아. 그럼요. 네, 고마워요. 네. 울지 마세요! 근데 제가 본 그 통계에 따르면은 1위가 꽃값이었어요. 결혼식장, 뭐 결혼은 안 했지만, 지인들이나 아는 분들 통해서 결혼식 가서 볼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신랑씨 뭐 걸어가는 길 양옆에, 아니 단 위에, 뭐 중간중간에 꽃들이 참 많아요. 미숙 씨, 네. 그 예식장 그 꽃값이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또 이과를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계산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면 그랬어요? 그 들어가는 라인이 한 거의 꽃이 한 뭐 3개, 대략 20만 원, 한 거의 한 150 정도? 150 좋다. 200 이 정도? 150. 150 정도? 제가 네, 알기로는 네. 김지우 변호사님. 뭐 호텔 같은 데는 뭐 한 몇천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예전에 아는 어떤 호텔급인데 호텔은 아닌 데인데 거의 꽃값을 한 1,000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기웅 씨 지금 입 좀 다무시고, 기웅 씨는 얼마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 50만 원 할 줄 50만 알았는데 원 저는 정도. 50만 원도 아까울 것 같아요. 근데 아깝죠. 예. 그 꽃 그렇게 비싼 거예요? 1,000만 원이면. 요즘은 좀 실용적으로 많이 바뀌는 부분들이 현명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법률 컨설팅 기막힌 사건에 의뢰해 주신 사연도 이 예물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일단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20대 이혼녀입니다. 결혼을 준비할 당시만 해도 저는 주변의 모든 부러움을 한몸에 받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저와 띠동갑 이상이다 보니 시어머님이 평소에도 무척 잘 예뻐하셨는데 함 들어오는 날은 저 역시도 깜짝 놀랄 정도로 고가의 예물들이 가득했습니다. 다이아 반지에 목걸이, 귀고리는 물론이고
진주 반지와 목걸이, 귀걸이 세트까지 4천만 원이 넘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자기야, 이런 말하기 미안한데 나 독일 학교 유학 가기로 했어. 우리 결혼하고 바로 유학 가면 안 될까? 그럴게요. 공부에 욕심을 내는 남편을 따라 저는 결혼 직후 바로 독일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고가의 결혼 예물들을 가져가기엔 위험할 것 같아 시댁에 맡겨놓고 독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공부 때문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외국 나와서 우리끼리 알콩달콩 사니까 너무 좋다, 그치? 저도 너무 좋아요. 해외에서 사는 것도 처음이었고 원래 시댁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단둘이 사는 것도 다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전 너무 외로워졌습니다. 오빠, 장 봐야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아, 그런 건 주부인 너가 좀 해. 오빠 학교 논문이며 리포트며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 남편 뒷바라지만 하다 보니 남편에게 의지할 일은 점점 많아졌지만 그럴수록 남편은 절 귀찮아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다툼이 잦아지면서 저에겐 다른 남자가 생겼습니다. 물론 위로를 주고받는 사이일 뿐 그 이상의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바람을 펴? 그동안 오빠가 날 어떻게 대했어? 다 지긋지긋해. 그냥 이혼해. 절 오해하는 남편과 하루는 크게 싸운 후 바로 짐을 싸 한국으로 돌아왔고 이후 저희는 이혼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외도했다는 이유로 몰면서 위자료도 한 푼도 받지 못했는데 억울해지더군요. 그때 결혼하면서 받은 예물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받은 거니까 시댁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부터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예물 반환 요구에 따른 모의 법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결혼 예물의 소유권은 그 결혼 성립과 함께 원고 저희 의뢰인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는 그 이미 가지고 있는 예물을 원고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어서 피고 측 발언해 주세요. 네, 혼인관계는 성립했지만 원고와 피고는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물을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증여의 해제 조건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물을 준 남자 측에 다시 예물의 소유권이 반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예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이유 없습니다. 본 사건은 결국 예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듯합니다. 이 피고 측은 원고 측이 예물 증여에 대한 해제 조건이 성립됐다고 말했는데 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물 증여에 대한 해제 조건이 성립됐다. 이거 좀 구체적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예물 예단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물 예단을 주면서 결혼을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혼인이 안 됐다, 결혼이 안 됐다 그러면은 다시 예물 예단은 돌아가는 걸로.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제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혼인의 불성립,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게 되면은 이제 없던 일로 하자, 해제 조건이 성취된다는 그런 증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결혼이 성립한 경우에는 혼인의 불성립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물을 반환할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리고 나서 이제 혹시라도 이혼 등으로 인해서 혼인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혼인은 이미 성립되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예물 반환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혼인이 성립한 이후에 극히 짧은 기간 내에 혼인 관계가 이제 파탄되어서 해소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또 그 혼인이 이제 성립하고 상당 기간 이제 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예물의 수령자 측이 그 당초부터 성실하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이 불성립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네? 신의 측이나 형평의 원칙상 예물의 소유권이 다시 되돌아간다고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의 태도 예를 들어서 하나 살펴보면은 사실혼 관계가 쌍방의 과실로 한 달 만에 해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이 당시에 그 아파트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줬는데요. 이렇게 교부한 금전은 형평의 원칙상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만에 결혼이 이제 깨졌기 때문에. 네. 네. 또 이제 부산지법에서도 이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남편의 성기능 장애로 인해 결혼식 올리고 3개월 만에 별거에 들어간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이제 그 사실혼이 파탄된 사안인데 네.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그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그리고 이거를 치료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나중에라도 솔직하게 고백해서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치료를 받거나 했으면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관계의 주된 파탄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인관계가 극히 짧은 시간에 파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부인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인정이 되어서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또 원상회복으로 부인에게 예물과 혼수품 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물하고 혼수품을 다시 부인에게 돌려주라. 네. 그리고 뭐 또 이제 이건 이제 또 뉴스에도 많이 보도된 사례 중에 이제 어떤 그 의사와 교사 커플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그 의사가 이제 혼인 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 관계가 파탄이 이제 파탄되기까지 한 1년 좀 넘게 혼인 관계를 유지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안에서도 이제 당초부터 남편이 좀 불성실하게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좀 있었는데요. 근데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는 그 1년 이상 그 부부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 사회적으로 부부 공동체로서 공동 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시간에 그 부부관계가 깨진 건 아니다라고 봐서 네. 예물 예단을 이제 반환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 이제 예물 예단이 몇 억이 넘게 줬던 사안이라서 이제 많이 다툼이 되었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혼인 관계가 이제 지속된 시간 그리고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또 이 사안, 우리 케이스 같은 사안에서는 혼인관계가 이제 3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유권이 혼인 불성립에 준해서 예물의 소유권이 다시 반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황 변호사님 의견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 논리 전개는 당연히 저기도 동의하고요. 네. 다만 이게 구체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아마 저희 황 변호사님과 저랑은 해제 조건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겠지만 아마 여기 계신 MC님이나 기흥 씨나 미숙 씨는 해제 조건에 대한 게 솔직히 이해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간단히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저희가 보통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을 말하는데 쉬운 예를 설명하면 뭐 너가 만약에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하면 뭐 명품 가방을 사주겠다 하면은 합격을 해야 명품 가방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법적 그렇죠. 효력이 그 명품 가방을 획득하는 법적 효력이 그 어떤 조건이라는 게 서울대에 합격하는 게 조건이 되는 게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 아까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사례에서 문제되는 것을 해제 조건이면 일단 너한테 내가 명품 가방을 사주겠다. 하지만 네가 나중에 서울대학교에 합격하지 않으면 명품 가방은 반환해라. 이런 것이 해제 조건이 법적 효력이 우선 발생하지만 나중에 조건 성취가 안 되면은 그 법적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걸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혼인 예물의 경우에는 혼인이 불성립되면 혼인이 성립하면은 그 예물의 소유권을 받은 사람의 것이 되지만 혼인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 해제 조건이 성취로 인해서 증여 계약이 실효가 됩니다.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훨씬 이해가 쉽네요. 예를 들어주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사안에서는 아까 황 변호사님은 뭐 3개월 만에 파탄 났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1년 가까이 혼인 관계를 유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뢰인이 외도를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뭐 입증의 문제가 달린 것 같고 뭐 설령 우리 의뢰인이 외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혼인 관계가 1년 가까이 유지됐고 처음부터 우리 의뢰인이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받은 예물의 소유권은 당연히 우리 의뢰인이 원고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바람 핀 적도 없고 그 친구를 만난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바람을 폈다니 몰아가는 것 또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고 난 후 타국에 가서 남편에게 밥을 한 번 거른 적이 없이 다 해줬고 그런데 제가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땐 정작 옆에 있지 않아놓고 이걸 가지고 제가 처음에 받았던 예물을 안 돌려준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혼인의 의무를 저버린 적이 없다. 그럼요. 이런 주장이시군요. 예. 진짜 어이가 없는 게 한 달까지는 잘해줬어요. 한 달간? 한 달까지는 잘해줬어요. 근데 아침을 챙겨줬다고 계란에 토스트, 차린 거죠. 저녁밥,
라면 끓여줬어. 난 그것도 행복하게 먹었어. 라면 좋아한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어떻게 한 달? 아니 2달? 한 달도 안 됐지.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네. 외롭다, 우울하다. 그래서 내가 밥 다 차려줬잖아. 어? 아니 우울하다는데 밥 차려주면 밥 차려주기 힘들다. 나는 필요한 게 그게 힘들다. 아니고 정신적으로 의지할 게 필요한 거지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 진짜 내가 너 맨날 학교 갔다 와가지고 징징대면 내가 더 달래주고 난 학교에서 공부하고 와서 니랑 같이 놀아주고 맨날 바쁜 척한 사람이 누군데 내 얘기는 제대로 들어본 적은 있어? 너 외로움 달래주고 너 뭘 외로움 달래줘? 외로움 달래줬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 난 밤새 코피 터진 사람이야. 뭘 밤새 코피 터 그건 자기 일 때문에 그런 거잖아. 우리가 행복하자고 내가 공부 시작한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자기 근데 너 한 달도 안 됐어. 날 버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넌 지금 다이아랑 우리 집안의 재력을 보고 나한테 시집을 온 거야. 뭔 소리야? 너는 정말 나쁜 여자야. 무슨 소설을 쓰고 있냐? 여자야. 아니 여기서 노래가 나오시면 별로 심각해 보이지가 않으시는데 저 흥이 많으신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용음악가입니다. 아, 네. 두 분 좀 진정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양측 변호사분 덧붙여 주실 말씀 없으시면 네. 최종 변론 들어볼까 합니다. 네. 원고 측부터 최종 변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저희 의뢰인이 혼인 관계가 저희 한두 달 만에 파탄에 이르렀고 저희 의뢰인이 처음부터 피고와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면 당연히 그 예물의 소유권은 원고가 아닌 피고에 있는 것이 맞지만 네. 그 사실 관계를 들여다보면 전혀 우리는 1년 가까이 같이 혼인 관계가 지속되었고 물론 당연히 그 중간중간에 부부싸움은 있었지만 그게 혼인을 유지시키지 못할 정도의 어떤 그런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네. 1년 가까이 유지됐었고 또 우리 의뢰인은 당연히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는 의사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은 당연히 성립이 되었고 해제 조건, 증여 계약의 어떤 해제 조건이 성취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예물의 소유권은 원고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원고 소유의 예물을 반환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네. 피고 측 발언해 주세요. 네. 혼인 불성립에 준해서 예물의 반환 청구권을 인정할지 여부는 혼인의 그 지속기간 또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혼인이 3개월 만에 파탄에 이르러서 혼인 지속기간이 극히 짧은 점 또 혼인 파탄의 경위가 그 원고가 바람을 피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 때문에 이제 원고가 당초부터 혼인관계를 성실하게 유지하게 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심히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의 소유권은 다시 예물의 준 사람 쪽에 되돌아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 게다가 우리 대법원은 그 약혼의 해제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 유책 당사자는 신의 측상 자신이 제공한 예물이라도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하물며 이제 상대방이 준 예물을 상대방이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달라고 하는 거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미숙이를 엄청 이뻐하셨어요. 네. 그래서 진짜 다 해줘라.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해서 해준 건데 네. 결혼한 지 3달도 안 돼가지고 서양 남자랑 동양인이 뭐가 부족하다고.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제가 서양 남자랑 한 게 뭐 있는데 왜 마치 제가 의도한 것처럼 끌고 가는데 그런 거 일정도 없었고 네. 동양인이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은 약간 망상 속에서 혼자서 상상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정확합니다. 그 어머님이 결혼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것은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당연히? 안 되죠. 그건 배신한 거. 우리 어머님까지 배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괘씸해서라도 절대 제가 목에 칼이 들어도 절대 못 줄 것 같습니다. 지금 최종 변론까지 다 들었는데 두 분이 이 연기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참으로 이렇게 몰입할 만큼의 내용이기는 했어요. 그렇죠? 이제 피고 원고를 떠나서 윤미숙 씨와 양기용 씨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레드 선? 예, 돌아오셨죠? 기용 씨 제발 깨알들이 좀 하지 마세요. 진짜 힘들어요, 정말. 아니, 지금 이렇게 저희가 법정하다 보면은 미숙 씨,
그 기웅 씨가 갑자기 던지는 얘기에 당황스러울 때도 있죠. 당황스러워 받아주긴 받아줘야겠고 동료인지라 네. 저렇게 못 모르고 딱 치고 나오면 본인이 사실 그 외도 연기 중에 외도를 했는데 동양인지 서양인지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죠? 갑자기 서양인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아까 네. 처음에 아까 그 상황 들어갔을 때 실용음악가. 네. 너는 정말 나쁜 여자야. 무슨 소설을 쓰고 있냐? 여자야. 아니 여기서 노래가 나오시면은 별로 심각해 보이지가 않으시는데 저 흥이 많으신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용음악가입니다. 아, 네. 두 분 이게 무슨 개드립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훈 씨 왜 그러세요 도대체? 윤민숙 씨가 좀 격분해서 말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그런 연기가 나오나요? 그쵸. 이거는 진짜 연기였기 때문에 네. 개그맨으로서 받아주시길 바라고. 진짜 속상해요 진짜 이런 거 보면.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여자가 이제는 분명히- 연기 아니시고 네, 그쵸. 여자가 양기웅 씨의 네, 의견이에요. 맞습니다. 예, 이거 주세요. 했어요. 예, 레드선 했죠. 예. 왜냐면은 이 내용 자체가 정말 어머님도 진짜 며느리를 정말 이뻐했고 네, 그리고 네. 남편도 진짜 독일까지 간 건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서로 솔직히- 행복하기 그쵸. 위해서 간 건데. 자기 우리 한국을 떠나서 공부를 하고 싶겠냐고요. 정말 왜 결혼을 했겠어요? 그 독일 간 이유가 그 여자랑 행복하게 꿈을 이뤄서 더 성공해가지고 네.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진짜 외로움 달래주고 잠들면은 일어나서 스탠드 키고 이렇게 공부하고 이거 봐, 아직도 연기에서 못 벗어나신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만한 남자 그런 남편 좋은 남편인데 네. 근데도 여자가 바람 기훈 났다는 씨, 건 그 서양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상황 속이고요. 제발 벗어나세요. 그러니까 여자를 가장한 거죠. 그러니까 여자를 가장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절대 줄 수 없다 이 말이죠. 본인의 생각은. 그쵸. 결론은 정말, 그거예요. 저 식은땀이 났네요. 얘기를 하는데 자꾸 손짓을 하면서 네. 제가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 아니야, 것 아니야. 같아서. 아니 절대 뭐 아니에요. 미숙 씨와 기웅 씨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 미숙 그렇죠. 씨의 의견은 뭐 본인의 경우나 아니면 이 사건을 바라보는 기점에서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좀 알고 싶어요. 저는 예. 일단 제 생각에는 그 남녀 사이에 있어서는 그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심리 상태라든지 여자는 특히나 그 감정이라든지 심리 상태에서 굉장히 이제 좌우를 많이 하고 네. 남자 같은 경우는 물론 아내를 위했겠지만 그런 공허한 부분을 채워줄 수 없다는 거는 약간 명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좀 초반으로 돌아가면 그 예물 자체가 선물로 일단 받은 거기도 하고 네. 그거를 만약에 그 여자 집에 놔뒀다면 그거를 뭐 뺏어 갔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안타깝기는 해서 그 예물은 좀 다시 돌려주는 게 낫지는 않을까. 그 여자를 위해서. 어차피 남자는 재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남자 측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믿고 따라주고 그 뭐라 그러죠, 변함없이 내 여자이길 바라지만 또 상대방 여자는 외로움을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외로움이라는 게 아주 많이 느끼는 사람도 있고, 뭐가 외로워하고 전혀 외로움 못 느끼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도 좀 반영이 될까, 이런 궁금증도 저는 좀 사실 있어요. 특히나 이제 공감이 가는 게 그 타국에서는 네. 그 약간 외로움이 정말 극에 달하는 것 같아요. 저도 있어서 되게 이제 더 공감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혼자 있을 때 옆에서 이제 없다는 그 공허함이 네. 사실 한국이랑 시차도 다르니까 전화도 그렇고 좀 힘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부분이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 이제 들어가야 외국에서 되지.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뭐 외롭고 힘든 적 굉장히 많았을 텐데 네네. 그래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뭐예요? 저는 그 살 당시에 교민 아주머니 아저씨 이제 부부가 계시는데 그냥 이제 엄마 아버지라고 부르고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막 김치도 담궈서 같이 먹고 그래서 좀 이제 그 나라에 엄마 아빠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결 이제 수월하긴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안 계셨으면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껴서 여기 연기했던 그 역할에 그 여자분을 크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그럼요. 들어요. 네. 그죠? 예. 근데 이 건에서 어떻게 보면 법원이 두 사람, 이 부부 관계가 지속된 기간을 언제까지로 보느냐, 이게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외도를 저질렀던 걸로 판명이 됐지만 그 외의 시점으로 보면 이제 결혼 기간이 약 3, 4개월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짐을 싸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시점을 따지면 한 5, 6개월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황 변호사님, 이 법적으로 혼인 지속 기간을 판단하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뭐 한 3개월 이상이다, 뭐 6개월 이상이다, 이런 것이 있나요?
네, 딱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대법원 태도에 비추어서 판단을 해보면은 우리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1년 정도 지속된 경우에는 혼인 불성립에 준해 예물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혼인 불성립에 준해서 볼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일괄적으로 딱 잘라서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안별로 이제 다르게 판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법원은 이제 보면 1개월 만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그 혼인 구입 자금을 이제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혼인 불성립에 준해서 판단을 했고요. 또 하급심의 경우에는 사실혼이 3개월 만에 파탄된 경우 그 예물을 반환해야 된다고 판단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안에서는 양 당사자가 별거를 시작한 시점부터 혼인관계가 해속되었다고 판단이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하급심 판례의 경우에도 그 혼인 신고는 안 했지만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3개월 만에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 경우에 3개월 만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사안 같은 경우도 5, 6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그때부터 별거가 시작된 것이고 그때 파탄되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이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 약혼한 사이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약혼의 경우는 보통 우리 대법원은 약혼 예물의 수수가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약혼을 했다가 결혼까지 안 가고 약혼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에는 네. 약혼 예물을 받은 사람이 그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라 준 사람한테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게요. 만약에 약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도 그러면 혼인까지 안 갔는데 내가 준 그 예물에 내가 준 예물에 대해서 뭐 어쨌든 혼인이 성립 안 됐으니까 반환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그 부분에서 약혼에 파탄을 이르게 한 사람한테는 그 약혼 예물을 반환할 청구를 할 권리가 없다고 이렇게 그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사례 원고 피고 그 나눠서 이렇게 다투는 사례에서 봤다시피 그 약혼 진행 중이다가 혼인을 했어요. 혼인을 네. 했는데 나중에 혼인 기간이 일정 기간 지속됐고 근데 그 일방의 어떤 귀책 사유 이혼에 이르게 됐다면 그 일방의 어떤 귀책이 있더라도 뭐 그 여자가 바람을 피웠다거나 이렇다고 하더라도 혼인이 성립돼서 일정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예물의 소유권은 아무리 귀책이 있더라도 그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이분 같은 경우 본인이 혼인 초기에는 그 혼인 관계에 충실했음을 증명을 한다면 남편에게 받았던 이 고가의 예물 다 이분 소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제 말이? 네, 그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네. 제가 예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좀 유사한 사건인데 어떤 거냐면 어떤 준 재벌인 것 같아요. 남자가 준 재벌이고 여자는 그 여자도 집안에 돈이 좀 있어요. 돈이 있는데 전문직 여자예요. 어떤 특정 직업을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데 어떤 전문직 여자가 집에 돈도 있는데 더 거의 재벌급 남자를 만나서 선우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남자가 결혼식 끝나자마자 신혼여행 가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너랑 결혼하라고 해서 한 거니까 나는 다른 여자도 만날 거고 우리 서로 엔조이하며 살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결혼 초부터 혼인 의사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뭐 그 자기가 준 예물에 대해서 어떤 처음부터 혼인 성립이 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뭐 반환해달라 이렇게 청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예외적 그거에 대한 정신적인 위자료 같은 것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당연히 청구할 수 있겠죠. 되게 기분 나쁘네요. 네. 엄청 기분 나빠서. 미리 얘기해줘야지. 그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법률 컨설팅 사연을 주신 의뢰하신 분 참고하시고 저희가 또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답답해하거나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법률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 글 쓰기 싫다. 몇 개 썼는데 뭐 오타나고 그러시면 전화 주세요. ARS 상담 전화고요. 저희 이렇게 방송 나가는 시간에는 요 번호 무료입니다.
무료로 전화 주시면 무료라서 대충 하고 이러는 거 없습니다. 저희가 전문가가 아주 여러분의 고민을 꼼꼼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유쾌, 상쾌, 통쾌한 답변 드립니다. 중국 상해시 푸동 지역법원. 결혼 12년차 부부의 이혼 소송이 진행됐다. 이들은 이미 2차례에 걸쳐 이혼 소송을 했었지만 매번 조정 권고를 받아왔고 이후 이들은 지난 6개월 전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그리고 올해 초 또 한 번의 이혼 소송에 들어간 두 사람. 결국 지난 3월 21일 쌍방 이혼과 함께 자녀들의 양육과 재산 분할 등 부부가 원하는 대로 1심 판결을 받게 됐다. 그런데 4월 3일 남편이 돌연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 입원, 사이로 사망하고 마는데 이때부터 남겨진 아내는 1심 판결의 상소기간이 남아있는 시점에 있고 이혼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 자신의 입장을 바꿔 남편의 유산 및 교통사고 보상금의 상속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남자 측 친족들은 이미 이혼 판결을 받았으므로 유산 상속의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중국 내 큰 소동이 일기 시작했는데 과연 여자는 남편의 유산 및 교통사고 보상금을 상속받을 수 있었을까? 야, 참 이 여자분의 입장이 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참 같은 여자 입장에서 너무하다 싶기도 하고 개인적인 생각은 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그리고 뭐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좋다라고는 하겠지만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여자는 남편의 유산 및 교통사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답은 저도 잘 모릅니다. 미숙 씨부터 한번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저는 사실 이 사례가 되게 좀 안 좋잖아요. 보기에도 좀 그렇고 양심에 맡기면 좋은 건데 네. 사실 돈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남편이랑 이혼하는 과정에서 남편은 사망하고 따지면은 거의 신받다 수준의 이제 돈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 누구나도 욕심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돈을 양심 선언을 해서 나는 안 받겠다 하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있을지. 저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기웅 씨, 기웅 씨가 윤민숙 씨 당연히 받을 것 같다 그러는데요. 아,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맞아. 맞을까요? 네,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이 상황에서 여자가 남편의 유산 및 교통사고 보상금을 모두 받았습니다. 네, 왠지 받을 것 같았어. 네. 아니 이혼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이걸 받을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한데요? 네, 이 사건이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발생했을 때 중국 법원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일단 법 감정상으로도 사실 이게 받으면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네. 중국 내에서도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제 먼저 견해가 여러 견해로 나뉘었습니다. 먼저 이제 크게 중국 민사소송법에 관련 규정이 있는데 이혼 소송 계류 중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히 소송이 종결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혼 소송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소송이 바로 종결돼 버렸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 다 확정된 게 아니다. 그런 견해가 하나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1심 판결이 무효다라는 견해가 있었고, 이제 또 다른 견해는 이제 쌍방이 이미 법정에서 이혼에 동의했고, 당연히 쌍방의 진정한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면은 두 사람은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산이라든가 손해배상금을 여자가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네, 크게 이렇게 여러 견해로 나뉘어서 중국 법원에서도 다툼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사건에서 이제 중국 판결은 결국에는 중국 민사소송법이 이혼소송 당사자 소송 중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종결되었다. 소송이 종결되었다고 봐서 쌍방의 혼인관계가 이혼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소송이 종결되어서 소송관계가 지속된다라고 판단을 내려서요. 상속받을 권리가 여전히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도 결국 결론은 중국과 같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소송이 뭐 진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혼 소송이 확정이 돼서 이혼이 완전히 된 게 아니라면 이 법에 우리 민법에는 상속 결격 사유를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라면은 이 여자분이 그 저희 어떤 심정적으로는 이 여자가 보상금이나 어떤 유산을 남편 유산을 받아 가져가는 게 상당히 비도덕적으로는 보이는데 네. 법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혼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여자분한테 권리가 있습니다. ARS와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온 사연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기웅 씨가 먼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저는 50대 남자입니다. 얼마 전 제 아내가 저 모르게 차용증까지 쓰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돈을 갚지 못하니까 채권자들이 공증받은 차용증을 가지고 제 집과 사무실에 있는 가전제품이며 집기들의 경매를 신청을 했는데 제가 당장 갚을 수 없을 만큼 너무 큰 금액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야, 이 사연은 남일 같지가 않네요. 제 주변에도 또 그런 선배님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은 내가 뭔가 실수해가지고 내가 저지른 일이면 뭐 어떻게든 내가 해야 되겠고 좀 참아야 될 부분을 인정하는데 나와는 상관없이 남으로 인해서 이 고통을 받게 되면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훨씬 클 듯해요. 네? 보증 서지 말자가 어느 집 가훈인 집도 있더라고요. 네. 보증 서가지고 다치고 뭐 힘들어진 사람들 참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 김 변호사님, 예. 지금 우리 기웅 씨가 한 얘기에 대한 답변을 예. 좀 주실 수 있나요? 남편분이 예.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좀 케이스마다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그 우리 민법은 부부 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부 별산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일방 배우자의 명의로 취득한 것은 그 배우자 것이고 타방 당사자 것이 되지 않고 채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채무도 일방이 자기가 부담한 채무는 자기 것의 자기만의 채무지 다른 그 배우자한테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어떤 부부 공동 채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예컨대 가족의 식료, 의류, 가정용품 등의 구입비나 아니면 주거용 건물의 임차비 그리고 양육 교육에 관한 비용 같은 경우는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꼭 지출해야 될 그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이게 아내가 아내 명의로 어떤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남편에게도 그걸 같이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사안에서 그 50대 남자의 와이프가 빚을 진 내역이 왜 빚을 졌는지 자기 혼자만의 어떤 사업을 하려고 뭐 빚을 졌다 이러면은 그 남편한테 책임을 전가하기 좀 어렵겠지만 아이의 대학 뭐 학비를 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뭐 고리로 뭐 사채를 빌렸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경우에는 당연히 이 남편도 이게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해 들어간 채무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보증을 선 것도 아닌데 아내가 파산 신고를 할 경우 남편이 꼭 반드시 갚을 필요는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 파산제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제도와 달리 이렇게 배우자 재산도 이제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그 부부 재산이라고 해서 보증도 서지 않은 이제 배우자 재산에 대해서는 이제 집행이라든가 청구를 뭐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파산제도에서는 배우자 재산도 채무자 재산으로 추정을 하고 같이 보고 있는데요. 그 배우자 명의 재산이 결혼 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고 배우자만의 특유 재산이라고 볼 만한 사유가 있다면 이런 사실은 소명하면 됩니다. 파산제도 하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제 결혼 전에 이미 재산을 갖고 있다든지 혹은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든지 하는 경우는 이제 소명을 하면은 이제 따르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것 때문에 개인 파산을 신청하려고 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재산이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혼할 경우에도 전 재산을 이제 배우자가 가진다거나 하면은 또 다른 법률 분쟁을 이제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 자체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 재산을 넘기면 파산제도 하에서도 이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데 또 통상 이혼을 한다고 할 경우에 재산 분할이 있을 것인데 이제 채무자가 그 과도하게 넘길 수는 없고 어느 정도까지 이제 통상 합리적인 부분까지만 재산 분할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요걸 넘어서면은 이제 다시 파산재단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제 사례로 또 과거에 사업 실패나 연대 보증 때문에 이제 과도한 부채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그 파산 선고를 받고 싶어도 배우자의 재산이 있어서 이런 것도 받지 못하고 그냥 신용불량자 상태로 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질문이 생겼는데 실제로 제 지인 중에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빚이 막대한 빚이 자식한테 간 거예요. 채무가요. 네, 그 채무가. 근데 그거를 갚기 위해서 계속 이제 달달이 신용불량자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뭐 써본 적도 없던 돈이,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냥 파산 신청을 하면 되지 않겠냐. 근데 그것도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돌아가신 지는 이제 좀 됐고, 좀 됐어요. 근데 이제 자기 이제 형제끼리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 전문가들 얘기 듣기 전에 일반적인 얘기로는 그 채무를 안 갚기 위해서는 그 재산도 상속받지 않겠다 포기하면은 채무도 안 갚지. 근데 이미 지난 거죠. 시기가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쨌든 시기가 지났으면 그 채무는 그 상속받게 되기 때문에 그 아들의 채무가 되는 가족 그 형제들의 채무가 되는 건 맞는데 그걸 도저히 자기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 뭐 파산이나 뭐 회생제도 이용해서 뭐 부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시간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시간이 좀 한참 지나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거는 어쨌든 파산은 이제 자기 채무가 됐을 때 이제 못 갚겠다고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돌아가신 지 조금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보통은 돌아가신 지 뭐 3달 안에 이제 한정 승인이라든가 상속을 포기하겠다 뭐 이런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자기가 이제 채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채무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그 채무가 있는 걸 알게 된 때로부터 또 이제 알게 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 승인 신고를 하면은 그 아버지가 가진 재산만큼 아버지가 1,000만 원인데 빚이 5천이다. 그러면 난 1,000만 원만큼만 상속받겠다. 이렇게 신고하면 됩니다. 그럼 1,000만 원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빚에 아니 대해서? 1,000만 원은 아버지 재산이 있으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그 돈이 그 돈이잖아요. 뭐든지 보면은 이렇게 기간을 놓치면은 또 굉장히 복잡해지는 일들이 많은 것 같고, 우리가 또 오늘 요번에 알아낼 게 한정 승인. 요 단어도 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자세하게 얘기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결국 이 아내분이 쓰신 비용이 그 생활비 등 이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해서 쓰이지 않았다는 이런 자료들을 잘 챙기셔서 법에 법에 호소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희 ARS로 들어온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풀어본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ARS 상담은 물론 저희 홈페이지 법률 상담 게시판에 여러분께서 고민되시고 물어보고 싶은 사항들 늘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적어주시고 또 전화 주시면 저희가 최고의 변호사님들의 이야기로 조언을 속 시원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 더 좋은 법률 정보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오직 여자만을 위한 법률 컨설팅 프로그램 기막힌 가정법!